최근에 그 출생률이 1월 기준으로는 0.99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1에 거의 가까워졌다고 하는 보고가 있어서 전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낮아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최근에 하여튼 출생률이 올라가고 있어서 정책 효과인지 아니면 그 세대 구성 때문인지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생각이 바뀌어가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대한민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이 다 중첩이 돼가지고 가장 흉악하게 나타난 결과물이 출생률 저하죠.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30대 인구 증가 그리고 결혼 증가 등이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요.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2만 7천 명에 육박,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합계 출산율도 지금 1명에 육박하고 있는 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출산율 증가의 배경은 무엇인지 정부의 저출산 정책과 또 우리의 남은 과제들 뭔지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합계 출산율 세계 꼴찌 막 이런 얘기를 하고 1명도 안 된다 막 그랬었거든요. 지금 1월만 놓고 보면은 확 그냥 1명에 육박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출산율 최근에 또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황 좀 보고 해석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까 대통령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이제 1월 합계 출산율이 한 0.99 정도로 되면서 1월만요. 1월만요. 네. 보통 1월이 좀 높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등학교 같을 때 갈 때 1, 2월이 아무래도 조금 유리하다 보니까 네. 1월, 2월을 좀 일반적으로 임신 선호하는 기간들이 있어서 예. 그리고 또 여름에 좀 출산하기에는 좀 덥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애가 태어났을 때 100일 이후에는 봄이 되는 게 좋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1, 2월을 선호하긴 하지만 굉장히 고무적인 수치로 0.99까지 올라갔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명이 거의 다 돼가는 이런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합계 출산율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0.79에서 0.89, 0.99까지 이렇게 1월 달에 올라가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2024년 7월 이후에 월간 출생아 수가 뭐 19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30대 초후반에서 출산이 많이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핵심 출산 연령,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결혼 연령이 조금 늦다 보니까 20대에 많이 낳지 않고 30대 초반이라든지 30대 중반에 이제 출생아 수가 많아지는데 이분들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출산율 같은 것들 그리고 출생아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고무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러니까 더 좋은 뉴스는 첫째아 비중이 증가한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보통 이렇게 첫째아가 있어야 둘째를 낳을 확률도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만 키우기는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서로 애들한테도 안 좋다 이런 인식 같은 것도 있어서 흔히 말해 첫째아가 많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둘째아를 기대할 수 있는 확률도 올라가는데 첫째아 비중 역시 증가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좀 늦춰졌던 혼인 같은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결국은 24, 25년에 결혼을 하면은 뭐 26년에 출산하고 뭐 이런 순차적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출생아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정책적으로도 아무래도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이라든지 혼인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고 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 그러니까 육아가 사회적인 일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 변화를 캠페인을 통해 자꾸 유도를 함으로써 결국은 어떠한 인구 문제 해결에 좀 더 기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더 긍정적인 거가요. 이제 결혼 건수가 일종의 선행 지표로 나타나는데요. 최근에 결혼 건수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건수부터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이제 지연돼서 지금 막 몰리는 것이다라는 해석. 아예 우리 이제 젊은이들의 인식 변화가 바뀌었다. 즉
그 과거만 해도 결혼을 최대한 늦게 하자 뭐 이랬었는데 요즘 실제로 좀 보면 저도요 청첩장을 받는 거 보면 굉장히 빨리 하는 쪽이더라고요. 과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는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이랑 가족을 만드는 거고요. 가족을 만들 네. 때 이제 출산까지 보통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같이 이제 가족이란 개념들이 조금은 예전보다는 더 친화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워낙 이제 코로나19 기간에 출산율이 0.7%, 0.7까지 떨어지면서 저조하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가치, 그리고 사회가 가족에 대해서 해야 되는 어떤 기여분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캠페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연기했죠. 예, 예. 결국은 가족이 되려면 결혼해야 되고 결혼을 하는 숫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난해 혼인 건수가 24만 건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7년 만에 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30대 인구 증가에 따라서 이제 코로나19 이전에 어떤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혼인 숫자 자체가 사실 2012년부터 11년 연속 감소했는데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반등을 하고 있는 양상이어서 뭐 최근 2년간 뭐 결혼 수치 같은 것들이 집중이 되고 있고 뭐 이제 연령대도 조금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평균 초혼 연령이 남성은 뭐 33.9세, 여성은 31.6세 하면서 조금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녀 격차 같은 걸 좀 줄어들고 있고 되게 어떻게 보면 평등한 결혼 관계 같은 것들이 조금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차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나이 차이 같은 것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외국인 혼인 같은 건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뭐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좀 늘어나고 있고 뭐 그렇지만 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결국 국제 결혼 같은 것들 좀 줄고 있긴 하지만 특정 국가들 이런 것들이 늘고 있다. 뭐 이런 말씀 정도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출산율 상승의 이유 중에 하나가 35세 이상의 산모, 우리가 일명 고령 산모라고 부르는데 비중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의미하는 바가 있죠. 일단 지금 혼인 연령이 한 10년 전에 비해서 거의 한 1.5세 정도 올라왔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아까 이 남성이 33.9세, 여성이 31.6세란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혼인이 조금 늦어지다 보면은 흔히 말하는 출산의 시기 역시 조금 뒤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역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이제 30대 후반에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조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30대가 중심을 이루지만 30대 이후 특히나 후반에 어떤 출산율 같은 것들이 늘어나면서 지금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평균 출산 연령이 이제 33.4세에서 33.8세까지 약간씩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것은 근본적으로 조금 결혼 시기가 일부나마 늦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또 있다라는. 위쪽에서 많이 늘었다는 것도 되겠어요. 예, 35세 이상에서. 아무래도 네. 늦게 하면은 이제 35세 이후에 결혼하고 뭐 바로 출산한 경우도 있지만 또 1, 2년 이렇게 결혼 생활을 어떻게 보면은 누리다가 출산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뭐 35세 이후에 출산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무래도 난임 치료 같은 것도 확대가 되고 난임 치료도 정부가 굉장히 지원금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출산하기가 어려웠던 고령 산모들이 이러한 제도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것도 분명한 인식이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후에도 뭐 육아휴직과 같은 것들 제도들도 많이 보장이 되면서 늦은 나이에 출산해도 괜찮다는 인식 역시 좀 확보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정부의 저출산 정책, 대책들을 소개할 텐데 저희가 분야를 좀 일단 쪼개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딱 임신, 출산으로 좀 한정돼서 가볼게요. 요즘에는 돈 없어서 애 못 낳는다 이런 애 낳는 과정에서는 우리 정부의 지원 정책들이 상당하거든요. 난임 문제도 있는데 임신과 출산 먼저 우리 정부 지원책들 소개해 주시죠. 뭐 결국 임신, 출산, 육아가 패키지로 되면서 어떻게 보자라면 출산 정책 같은 것들이 정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신과 출산 관련된 제도들 미리 살펴보면은 예. 아무래도 임신 전 건강 관리부터 좀 지원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건강한 임신하고 출산을 돕기 위해서는 임신 전에 이미 건강한 상태가 돼야 되고요. 그렇죠. 임신에 건강한 상태가 돼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검사에 대한 비용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좀 낮춰줘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성에 대해서는 난소 기능 검사라든지 초음파 검사, 그다음에 남성 같은 경우에 정액 검사 같은 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뭐 예. 5만 원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는데 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끔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전이 되면은 뭐 자연 임신이 되면 다행이지만 뭐 또 난임을 또 난임 좀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난임 시술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어떠한 이 난임 시설 지원 결정 통지서 결국 이게 있어야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유효기간이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6개월로 연장함으로써 난임 시술을 더욱더 쉽게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정부 제도가 도입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같은 예도 조금은 더 붙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출산 크레딧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네. 출산 크레딧은 어떤 거냐면 국민연금을 가산해주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산했기 때문에 나라에 기여했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연금을 가산하는 기간을 예. 마련해 주게 되는데 2025년에는 뭐 둘째부터 12개월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6년에는 첫째부터 12개월 이제 첫째부터 바로. 바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12개월. 같고 가산기간 상한선에 대해서도 최대 50개월이었는데 이제 상한 폐지를 하면서 국민연금 크레딧을 쌓을 수 있어서 노후 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여력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출산에 대해서 가산 기간 뭐 인정에 대해서 확대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특히나 출산 전후 육아 육휴 출산 전 휴가급여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좀 말이 어려워서 제가 네. 더듬었는데 뭐 이거 상한액을 220만 원 인상했다든지 뭐 배우자 출산급여 상한액을 뭐 8만 원까지 인상했다든지 여러 가지 출산 전후에 대해서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까지 뒷받침되면서 출산율을 올리는 것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젠 다음으로 일과 양립 지원 정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육아를 양립한다. 이건 뭐 남성, 여성, 부부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거든요. 교육, 보육까지 가게 되는데 일과 또 가정 양립 정책, 육아 양립 정책 한번 소개해 주시죠. 결국은 사실 일을 할 때 요새는 맞벌이 부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일을 할 때 이렇게 뒷받침하는 제도가 없으면 사실 애를 낳는 결정들, 출산하는 결정들이 좀 어려워진다. 그리고 육아하는 결정들이 어려워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일가정 양립 제도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예. 적극적인 어떠한 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이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이용한 분이 34만 명, 이게 전년 대비해서 33% 이상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가장 뭐 지금 뚜렷한 제도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라고 이야기해서 이게 육아기 10시 출근제라는 것은 어떤 직장에서 육아기에 어떤 흔히 말해서 여성들이 출근 늦게 할 때에 대해서는 뭐 1시간 정도 빼주고 1시간 정도 빼준 그 근무 시간이 원래 8시간에서 7시간 단축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10시에 출근하게 하고 대신에 이제 정부가 보조금을 1인당 30만 원 주는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화적으로도 사실 유연근무제가 쓸 수 있게 되었는데 예전에는 사실 유연근무제 하면은 다른 어떠한 부분, 그러니까 다른 부서의 마찰 같은 것들이 고려돼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것들이 좀 제약이 됐었는데 이런 유연근무제 같은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 그러니까 결국은 육아기에 대해서 이제 근로시간을 줄여지게 되면은 이 보상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 상한액 역시 좀 늘어나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대체인력 지원금이라든지, 그러니까 대체인력 지원금이 어떤 거냐면 육아휴직이랑 출산휴가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들을 메꾸려는 어떤 지원금이라 볼 수 있는데 뭐 올해 기준으로는 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월 140만 원, 뭐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월 1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도로 해서 결국은 대체 인력,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래도 육아를 하게 되면은 근로 시간이 줄어들게 되거나 대체 인력을 구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다. 뭐 덧붙여서 동료 업무 지원 분담 지원금이라고 있는데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은 결국은 이렇게 일하던 분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특히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들의 어떤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대체 인력을 구하면 되는데 또 대체 인력을 단기간에 구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는 제도 같은 것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을 확대함으로써 지금 일자리가 그러니까 흔히 말해 일하시는 분들이 육아 때문에 빠져나가도 다른 남은 근로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이런 제도까지 많이 어떻게 보면은 발전하고 있다라는 말씀 역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 제도들이 하도 많긴 한데 네.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라고 이야기해서 배우자들이 결국은 출산 육아를 할 때 어떻게 보면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 같은 것들도 아빠들 위한 정책. 아빠들을 위한 네, 정책, 아빠들 정책. 큰 네. 의미에서 아빠들 위한 정책까지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유산이라든지 사산휴가 같은 것들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출생 전에 이미 배우자 출산휴가 같은 걸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제도들을 그러니까 임신 중에 또 돌봄 지원을 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 이런 것들까지 늘리면서 남성들에 대한 혜택까지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남성 아빠들의 육아휴직이요 1년 전에 비해서 60%나 급증했다라고 하고 요즘은 뭐 어느 직장에서도 이제 육아휴직 이제 쓴다라고 할 때 남성이죠 아빠가 뭐 큰 어려움과 무리는 없는 하나의 보편화됐다라는 저도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기업별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이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뭐 좋은 직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육아 또 양육 이런 정책들이 좀 있지만 80%가 넘는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이것을 권리로 못 느낀다. 아직 잘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 이런 현실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중소기업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도적으로는 사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은 없고 아까 뭐 30인 기준에서 140만 원 지원한다, 130만 원 지원한다 이렇게 금액이 나올 정도로 오히려 이제 작은 기업들에 대해서 혜택이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뭐 30인 이하가 많고 30인 이하가 많다는 이야기는 한 명이 빠졌을 때 이 공백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일단 말씀을 하나 드릴 수가 있고 이 두 번째로 기존에 워낙 꽉꽉 짜여서 일을 하다 보니까 30인이라는 거는 작은 규모고 일의 조직에서 좀 작게 일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빠져나갔을 때 대체 인력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 같은 것들을 쉽게 못 쓰거나 아니면 단축해서 써야 된다든지 유연근무제 같은 것들이 활용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이제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규모 같은 것들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무분담 지원금들도 뭐 육아휴직서 출산휴가, 그러니까 예전 육아휴직만 업무분담 지원금을 줬는데 뭐 출산휴가까지 확대하고, 그다음에 대체근무자에 대해서 정부가 또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대체근무자들을 보다 고용하기 쉽게 함으로써 이제 기업 전체의 부담을 줄이는 이런 제도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결국 이제 사실은 중소기업에서 쓰기가 어려운 인적자원 구조가 있는데 이런 인적자원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 정부에서는 많은 제도들을 더욱더 강력하게 실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원래 좀 1월과 2월에 출생아 수가 높고 출산율도 높습니다. 과거에는 빠른이 있었는데 요즘은 빠른이 없기 때문에 이제 1, 2월에 좀 많이 좀 아이를 낳기도 이제 하려고 하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1월에 0.99명의 출산율은 참 의미가 있거든요. 교수님 이 불씨를 좀 이어가야죠. 4월, 5월, 6월까지 좀 가려고 하면 어떤 노력들 좀 뭐가 좀 덧붙여야 될까요? 일각에서는 집값 안정이 최고의 또 뭐 저출산 대책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아무래도 신한미래연구소라든지 뭐 다른 금융기관에서 가장 혹은 정부나 한국은행에서 마찬가지로 지적하는 것은 집값 안정이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게 집값 안정을 통해서 주거가 안정이 돼야 어떻게 보면 출산하기 용이한 환경이 되고 출산하기 용이한 환경이 된다는 얘기는 결혼하기 용이한 환경이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혼 출산에 있어서 집값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보통 그래서 소득 격차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산 격차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산 격차가 아무래도 부동산에 쏠려 있다 보니까 정부 역시 집값 안정을 핵심 과제로 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내고 있다. 이렇게 집값 안정이 돼야 결혼,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91년도, 95년도까지는 인구가 조금 많은데 근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데모그래피라는 건 이미 인구학이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데 96년 이후에 또 인구수가 좀 감소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출생률이 올라가도 출생아 수가 좀 줄어드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이런 거를 막고 그러니까 출생아 수를 늘리려고 하면은 한 아이 낳기를 넘어서 두 아이 낳기까지 권장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이 되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첫째 말고 둘째 낳았을 때 보다 더 적극적인 혜택 같은 것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 역시 아마 촘촘하게 설계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까지 있다 이런 걱정도 있다라는 말씀을 아마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산 가격이 중요하고 근데 인구의 어떤 전체적인 분포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자산 가격 안정화 그다음에 둘째를 혹은 셋째까지 더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까지 자연스레 이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